최근 몇 년 사이 확실히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가볍게는 의복, 음식부터 무겁게는 국적까지. 도대체 왜 저 따위로 행동할까 싶은 만행은 여전한데요. 그런데 이런 만행을 일삼는 중국보다 훨씬 더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현재 치열하게 전쟁 중인 러시아인데요. 한때 일부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시베리아를 내주고 기필코 한국인들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코리아 선언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저 선언의 원문과 더불어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무역을 위한 운송수단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해상운송이 있고, 해양을 접하지 못한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항공운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활발히 사용하지만 나머지 2개 운송수단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실에서는 철도운송을 이용할 수 없고 도로운송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만약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은 북한을 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꿈의 철도 노선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기차 한 번에 유럽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서울에서 자동차 타고 유럽을 돌고 오는 자동차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북한과 통일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때 러시아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아예 한국인들에게 시베리아를 내주고 한국인들을 이주시켜 러시아 발전을 꾀하자는 코리아 선언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동북아 정세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상대적 약화, 일본의 정체, 한반도의 분단 지속, 그리고 미국 패권의 점진적인 약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긴장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동북아에서 통일 한국이 출현하는 것이 러시아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보고 있죠. 동시에 러시아 내 일부에서는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상대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가 2005년 11월 발표한 코리아 선언입니다. 인구 감소 대처, 영토 보존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코리아 내 자발적인 대규모 이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지난 2005년 11월 러시아 잡지 폴리티치스키 클라스에는 소위 코리아 선언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우선 주요 부분에 대한 원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하 원문이므로 문어체를 사용합니다. 러시아는 비록 인구가 줄고 있지만 서방과는 달리 제3세계 이민자들은 필요하지 않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되고 하나로 조직된 노동력을 받아들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해결책은 물리적으로 오직 하나의 민족을 받아들이고 문을 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의 민족, 하나로 조직된 노동력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는 바로 통일된 한국이다. 러시아는 바로 한국인들을 받아들이고 기타 제3세계 국가들의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어야 한다. 물론 조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러시아 민족은 예외이다. 이 방법은 확실하고 옳은 것이다. 러시아를 구할 방법은 다친 러시아인 것이다. 물리적 공생을 향한 특별한 권한은 러시아와 한국 간 물리적 연합국가 창설이라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오늘날 러시아로 무질서하게 몰려드는 이민 노동자들로는 생산경제 측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동력은 우랄 통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개발해야 하는 러시아의 과제를 달성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 불모지를 옥토로 개간하는 범국가적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한민족의 제2의 잦은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 한국인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적인 근거가 몇 가지 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는 전형적인 수출지향 경제이다. 한국 경제는 고효율성과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 경제는 실제적이다. 한국은 서비스가 아닌 바로 상품을 생산해 수출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남한은 미국과 유럽의 서비스 경제와 명확히 구별된다. 한국의 경제는 만성적인 자원 부족, 특히 석유 부족의 상황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남한이 세계 12위의 경제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이웃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민족 층인구는 대략 7,200만 남북한 전체이며 6,700만이 한반도에 약 20만이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다. 한민족의 인구 규모는 러시아 한국 공생국가의 개념에 이상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준다. 우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달리 러시아를 집어삼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극동, 바이칼, 연해주 및 시베리아의 풍요로운 땅에 자발적으로 이주할 2,500만 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 영역에서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 호랑이는 이 지역은 물론 세계에서도 좀 더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 경제는 천연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또한 비효적인 삼각지대인 일본, 북한, 중국과 인접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력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즉, 남한은 외형적인 번영에도 불과하고 물리적 생존의 기로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민족의 긍정적인 국민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면성을 들 수 있다. 한민족은 일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규율이 있으며 친절하고 훌륭하게 교육받은 이들이다. 바로 이 점이 낮은 수준의 남부 지역 이민자들에 비해 러시아에게 이로운 점이다. 한민족은 그들의 역사에서 보듯이 다른 종교에 대해 관대하고 신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근면하고 뛰어난 노동 숙련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 민족의 물리적 재난의 생활하에서 한민족의 특성은 매우 중요한 바, 그들의 공동체적 폐쇄성이나 동화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그것이다. 한민족 공동체의 물리적 폐쇄성은 내부 지향적인 바, 동화를 원치 않으며 이웃국가를 동화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반면 남부 이민자들의 인구적 폐쇄성은 외부 지향적인 바, 이는 반도체적 폐쇄성이다. 남부의 민자중국 쪽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동화를 허용치 않으면서 외부 사회, 즉 러시아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동화시키려 한다. 러시아 민족의 몰락 상황에서 이러한 남부 이민자들의 특성은 러시아 민족 소멸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과 기름을 한 그릇에, 즉 한민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에 다가오는 물리적 재난과 러시아 민족의 소멸은 중국에게 러시아로의 평화적인 침략 혹은 대량 유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까지의 공상 속 시나리오가 해가 갈수록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수많은 중국 식민주의자들이 밤낮 없이 국경을 넘어서고 있으며 우랄 동쪽의 무인지경에 정착하고 있다. 러시아 제국에 닥친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 바로 한민족은 객관적으로 러시아와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동맹국이다.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한민족을 러시아의 정치적, 실제적 동맹국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한민족의 제2차 자발적 러시아 이주로 가능할 것이다. 수린이 주장한 코리아 선언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시베리아에 한민족을 이주시키자는 주장입니다. 러시아가 품은 시베리아는 전 세계가 2500년 동안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을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가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인데 전 세계 자원 매장량의 약 20%를 소유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및 석유를 개발한다면 한국은 이 자원들에 대한 이권을 챙길 수 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산유국의 지위에 몰라섭니다. 물론 동해가스전으로 잠시 산유국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꺼진 물꽃입니다. 이러한 시베리아 자원을 통해 미래의 자원 외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곳은 중통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 수 없는 동토 지역 아래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되는지는 조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 이 코리아 선언이 현실화된다면 물론 북한과의 통일이 가정되어야 하지만 한국은 이제 반도 국가가 아니라 대륙 국가가 됩니다. 즉 반도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러시아에게 있고 만약 시베리아가 가진 자원 창고를 한국이 개발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자원 때문에 골머리 썩을 일이 없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과의 파워게임에서 승리해 팍스 차이나 시대를 열고 싶어 하고 그간 세계를 주도했던 미국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을 시작으로 남미, 이슬람 국가, 인도 등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여차하면 세계 리더로 군립할 준비를 마쳤죠. 수린 박사가 주장한 한러 공생국가는 북한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처지인 관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헝국입니다. 차후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치열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시아 또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이 생겼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세계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많은 이곳에 한국 땅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보도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호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호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관할 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권한은 토호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호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호국, 그 다음이 두바이 토호국,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호국입니다. 1727년 알카시미에이아이 카스메 가문의 토호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샤르자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알카이마와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호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호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사실상 제2의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나라 전체를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토호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강한 경험이 있는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오지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초대 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호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곳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3대 토호국인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 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 부채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입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율량 주택담보대출가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 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DBS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B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영국의 바라랜드 디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둥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의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터부터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약 65억 5천만 원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담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나라든 물문하고 불매를 일삼던 중국이 한국에서 나타난 엄청난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에도 BMW를 상대로 불매를 진행하며 과거 현대차처럼 중국에서 몰락하는 상함이 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발표는 그들의 바램을 완전히 깨트려 총격을 줬습니다. 중국을 놀라게 한 한국.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한 BMW는
중국인들의 갑작스런 물매운동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이벤트 때 외국인에게만 준 것이 종국인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현장 스태프가 중국인에겐 아이스크림 제공이 끝났다고 안내했지만 이후 방문한 외국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종국인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BMW 부스 앞에서 직접 구입한 아이스크림을 관객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으며 모터쇼에 참가한 중국 자동차 기업도 아이스크림 행사에 나서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때 종국인들의 아이스크림 집어가는 속도는 번개 같았습니다. BMW가 중국인을 포함해 이벤트를 했다면 몇 분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BMW에 대한 물매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장수성의 한 기업은 BMW를 보유한 직원에게 한 달 내에 매각하라 서약서를 쓰게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통보까지 했습니다. 또 중국산 최고급 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급 2만 위안을 지급하겠다는 당근도 내밀었죠. 현지에는 BMW는 독일로 돌아가라는 글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스크림 사건 이후 BMW 주식은 유럽 시장에서 3% 넘게 하락했고 중국인들은 이를 두고 아이스크림 5억 개를 살 수 있는 거액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이 같은 중국의 볼매 움직임을 두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애국주의가 언제든지 외국 기업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하루도 안 돼 4억 2천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몰랐고 화가 난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차를 팔아 돈 벌고 자신들을 차별하는 BMW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BMW 팬이었던 게 부끄럽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런 식의 댓글이 10만 개가 달린 상황입니다. BMW 전시장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국인 여성은 현장 직원에게 항의하다 보안요원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BMW 그룹의 전 세계 판매량 가운데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판매됩니다. 이에 다급해진 BMW는 모터쇼 내부 온도가 비교적 높아 아이스크림 행사를 진행했고 앞서 18일과 19일 자사 앱으로 신청을 받았다며 당시 나눠준 아이스크림은 현장에 있던 자사 직원이 받았고 이들을 위해 남겨둔 일부 아이스크림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의 비난과 물매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현대차에 했던 만큼 BMW를 공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종국에서 180만 대를 팔았던 현대차 그룹은 사드 사태 후 물매가 퍼지며 현지 업체에 밀렸고 지난해에는 38만 대를 판매하며 5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중국 내 판매량이 41%나 급감한 것입니다. 연 2,300만 대가 판매되는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점유물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내 판매 순위는 19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단계나 내려갔습니다. 외국차 중에서는 독일 폭스바겐 10%과 도요타 8%, 혼다 등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현지 법인 베이징 현대는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8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대규모 중설물 통해 중국 생산 능력이 200만 대를 넘겼었는데 그 시기에 맞춘 중국의 물매 보복은 현대차에게 치명타를 주려 했던 행동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30%를 밀돌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인 장수위에 다기아는 2번이나 완전 자본 잡식에 빠졌죠. 최근 현대차 중국 창저우 공장 또한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연간 30만 대 제조가 가능했죠. 그런데 가동 7년 만에 판매 저조로 매각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장 일부 설비는 베이징 1공장으로 이관됐고 협력업체들도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기차 제조 설비를 구축하려 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창저우 공장이 폐쇄되면 현대차 중국 공장은 2곳만 남게 됩니다. 이는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는 물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모두 중국 업체에 밀려 점유물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인 폭스바겐 ID.4의 중국 판매량은 월 1,00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해외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증권가에서는 놀라운 전망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026년 세계 1위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685만 대를 팔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3위를 했는데 올해는 750만 대를 팔고 2026년 920만 대를 판매하며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2, 3위로 밀어내고 현대차그룹이 1위로 몰아선다는 분석입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위기를 겪는 동안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인도 등에서 판매량을 늘리며 선전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GM 인도 공장을 인수한 뒤 하반기 개조 공사를 거쳐 2024년 가동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능력은 올해 30만 대에서 2025년 50만 대로 늘어나게 되죠. 미국 공장 두 곳에서도 2025년부터 전기차 모델이 생산될 예정인데 미국과 인도에서만 향후 100만 대 이상 판매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국인들은 자신들이 불매를 하면 몰라 할 줄 알았던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점에 놀라 몸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종국에서 한류를 몰아낸 후 오히려 세계에서 K 콘텐츠가 더 성장했듯이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5일 발표된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중국에서도 대서특필되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무려 86%나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7천억 원 못 도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9.5%를 달성했는데 작년 1분기 6.4%와 비교해서도 3%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급이 해소되며 차량 생산 계획의 9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쌓인 대기 물량이 빠르게 해소됐고 수익성 높은 SUV, 제네시스 등 고부가 가치 차종 동십의 믹스 개선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판매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유럽권 역시 10% 이상이 늘어났죠. 결국 1분기 102만 대를 팔며 지난해 대비 1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국내 19만 대, 국외 83만 대 등을 팔았죠. 평균 환율이 5.9% 오른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보탬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3년에 걸쳐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년 1%씩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현대차우를 중심으로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종국과 러시아 시장 부진에도 나타난 성과라 놀라 몸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기차 1위 테슬라마저 따돌렸습니다. 테슬라는 종국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 1분기 수차례 가격 인하 행사를 해 차는 많이 팔렸지만 순이익은 24%나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9.2%보다 7.8%포인트나 밀렸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최고급 세단 등의 가격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은 도요타마저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아도 26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2조 8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거둬 현대차와 합산해 6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공개되는 도요타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 원 정도라 이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네시스의 누적 판매량 또한 100만 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까지 국내 63만 대와 해외 27만 대에서 누적 90만 대를 돌파했는데 오는 7월쯤 100만 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누적 판매량에서 제네시스 비중은 5.4% 정도입니다. 도요타 고급 브랜드 렉서스가 지난 1989년 출범 후 32년 만에 비중 5%를 넘겼다는 점에서 제네시스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현대차는 배터리에 있어서도 탈충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북미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어도 차량에 탑재된 SK온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IRA 관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SK온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셀을 현대차 물산 공장에서 완성해 엘라레마 공장에서 최종 조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와 SK온은 미국 배터리셀 합작 공장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두 회사는 지분 50%씩 나눠 갖고 총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공장과는 460km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과 접근성이 있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죠. 그곳에서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30만 대분 배터리셀을 생산합니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K온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수를 문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배터리 공장 수율이 90%를 넘어야 안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은 이미 90% 이상을 확보했고 SK온도 최근 80% 이상으로 올라와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드가 트집을 잡았던 F150 배터리 화재도 SK온 제품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전 중 배터리 고전압 상활에서 내부 합선이 원인으로 결론난 것입니다. 화재로 멈췄던 SK온 조지아주 공장도 보름 만에 재가동됐죠. 화재를 핑계로 중국 CATL과 손잡으려 했던 포드를 머쓱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더 큰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도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해 향후 8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소프트웨어 사업 본부 격인 자회사 포티투닷에 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는데 해당 회사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 작년 8월 인수한 기업입니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만들려 하는 중입니다. 중국의 물매를 과감히 뛰어넘은 한국. 더 큰 기술로 세계를 장악해 가길 바랍니다.